안녕하세요. 전 세계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하는 해외사연 튜브입니다. 겨울에 한기가 깊어가는 요즘,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며 오늘 여러분에게 전할 특별하고 마음을 울리는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중국 광저우의 강의실. 중국인 학생들이 무언가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바보야. 팬더도 키워주면서 중국한테 돈도 준다니깐. 한국은 거지라서 팬더를 더 이상 키울 수 없어.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요? 한국이 바보라니요? 그리고 한국이 거지라니요? 아무래도 그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일단 드러나 봐야겠는데요. 오늘의 사연은 한 중국인 여학생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광저우에 살고 있는 리우입니다. 제 진로가 처음 시작된 곳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한국 판다 푸바오를 처음 본 것은 고등학생 시절의 화창한 오후였습니다. 학교 도서관 구석에 앉아 스마트폰 화면에 시선을 고정하고 이 사랑스러운 팬더가 노는 모습을 지켜보던 기억이 납니다. 판다의 귀여운 장난 그 이상의 마법 같은 무언가가 푸바오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중국의 한적한 마을에 자리 잡은 학교에서는 규범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면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저의 새로운 관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국 과자를 학교에 가져오고 한국어로 몇 마디 말을 시도하고 공책에 푸바오의 작은 이미지를 낙서하기도 했습니다. 반 친구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지나갈 때면 친구들은 웃고 속삭이고 때로는 서로를 슬쩍 건드리곤 했죠. 가슴이 아팠지만 푸바오는 저와 같은 꿈을 꾸기에는 너무 좁아 보이는 세상에서 저에게 탈출구이자 작은 기쁨이었어요. 밤늦게까지 푸바오 영상을 보면서 한국 문화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음악, 음식, 언어 등 모든 것이 친숙하게 느껴졌습니다. 저에게 말을 거는 것 같은 한국 문화를 탐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님은 소박하고 근면하며 친절하셨고 항상 저에게 최선을 다해주시길 원하셨죠. 제가 한국어를 공부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을 때 부모님은 지지해 주셨지만 걱정도 하셨어요. 리우, 왜 영어를 하지 않니? 영어가 더 실용적이고 유용하잖아. 하지만 저는 확고했습니다. 한국어는 저에게 실용적인 선택이 아니라 소명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마지막 해의 놀림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같은 반 친구들은 영어나 경영학과 같은 전공을 선택하는 반면 저는 한국어를 선택한 채 홀로 서 있었습니다. 넌 시간 낭비하는 거야. 한국어를 공부해서 무슨 미래가 있겠어?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불이 붙었습니다. 모든 웃음과 조롱 섞인 말들이 제 결심에 불을 지폈습니다. 푸바오가 상징하는 문화는 제 일부가 되었고 놓치고 싶지 않은 꿈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가 끝나갈 무렵 저는 한국어 과정이 있는 대학에 지원했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받던 날을 기억합니다. 명문 대학은 아니었지만 제가 동경하던 세계로 가는 관문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제 색다른 길을 걱정하시면서도 자랑스러워하셨죠. 하지만 저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해 여름, 저는 하루하루를 한국어에 몰두하며 보냈습니다. 한글을 배우고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시청하고 집에서 김치를 담가보기도 했습니다. 배울수록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었습니다. 아름답고 복잡하고 시적인 언어였어요. 단순히 단어가 아니라 나와는 다른 문화, 사람,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했죠. 한국 문화에 더 깊이 빠져들면서 반 친구들과의 거리는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친구들은 제가 한국에 매료된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고 저는 친구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에 혼자 앉아 한국 과자를 앞에 펼쳐놓고 반 친구들이 3, 4, 5 모여 있을 때를 기억합니다. 친구들은 제 이상한 집착에 대해 농담을 하곤 했죠. 외로운 시간이었지만 제 꿈은 그들의 말보다 더 컸습니다. 저는 한국 드라마와 음악 그리고 푸바오의 영상으로 이루어진 저희 작은 세계에서 위안을 얻었습니다. 저의 외로움을 눈치챈 장 선생님이 어느 날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리우, 왜 한국말이냐? 선생님이 부드럽게 물으셨어요. 저는 선생님께 푸바오에 대해 제가 발견한 아름다움과 깊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장 선생님은 열심히 듣고 있다가 제 기억에 남는 말을 했습니다. 열정을 갖는 것은 좋지만 세상은 넓고 다양한 문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어느 한 문화에만 매몰되지 마렴. 그의 말은 저를 생각하게 만들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한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인들의 지원은 부족했지만 저는 틈날 때마다 한국어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밤늦게까지 한글을 연습하고 케이팝을 듣고 한국 영화를 보곤 했죠. 모두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고 시간 낭비가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부모님은 걱정하시면서도 조용히 저를 응원해 주셨습니다. 부모님은 제 헌신을 보셨고 제 꿈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셨지만 믿어주셨습니다. 너를 행복하게 하는 일을 해라. 하지만 스스로를 돌보는 것도 잊지 마. 어머니의 말씀은 제 여정은 오롯이 제 몫이며 그 길을 걷기 위해서는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 부드럽게 일깨워주는 말이었습니다. 졸업식은 씁쓸했습니다.
고등학교와 작별을 고하면서 놀림과 고립감, 의구심과도 작별을 고했습니다. 저는 두려움이나 판단 없이 한국 문화에 대한 저희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인생의 새로운 장에 발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고등학교 시절은 힘들었지만 저를 만들어준 시간이었습니다. 내 마음을 따르는 것의 중요성, 홀로 설 수 있는 힘을 배웠죠. 대학 입학을 준비하면서 저는 한국 문화와 언어에 더 깊이 빠져들기로 결심했습니다. 대학 캠퍼스에 첫 발을 내딛었을 때 설렘과 긴장감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이나 푸바오에 대한 저희 열정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었죠. 이곳에서는 조롱을 두려워하지 않고 한국 문화에 제 열정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한국어 수업은 제가 기대했던 모든 것 그리고 그 이상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오신 교수님은 교과서에서는 결코 배울 수 없는 방식으로 한국어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녀는 한국에서의 생활, 풍습, 축제, 한국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그녀의 지도 아래 한국어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한국 문화에 대한 애정도 커졌습니다. 하지만 대학 생활에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재정적으로도 빠듯했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뒷바라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셨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부담인지 잘 알고 계셨죠.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드리기로 결심하고 아르바이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어 번역가로 일할 수 있는 인턴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인턴십은 중국과 한국 간의 문화 교류를 전문으로 하는 작은 회사에서 했습니다. 제 적성에 딱 맞는 일이었습니다. 일과 학업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힘들었지만 보람도 컸습니다. 문서를 읽을 때마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더욱 눈을 뜨게 되었죠. 대학 생활은 또한 새로운 사회적 도전을 가져왔습니다. 친구도 몇 명 사귀었지만 한국 문화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변두리에 있는 제 자신을 종종 발견하곤 했습니다. 여전히 제 열정을 이상하게 여기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저는 이제 더 자신감이 생겼고 제 길에 대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더 이상 친구들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저는 꿈이 있었고 그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으니까요. 교수님은 제 헌신을 눈여겨보시고 자주 격려해 주셨어요. 니우, 한국 문화에 대한 내 열정은 대단해. 그녀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단어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그들의 삶의 방식을 이해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라. 그녀의 말은 제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으니까요. 두 번째 해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의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오른 것입니다. 한국 스포츠와 저와 같은 팬들에게 자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또래 친구들 사이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죠. 모두가 한국에 대해, K-팝에 대해, 드라마에 대해, 손흥민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제 열정은 더 이상 특이한 것이 아니라 주류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변화는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대학에서 한국 문화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매주 모여서 한국 드라마와 음악에 대해 토론하고 한국 요리법도 배웠습니다. 소규모로 시작한 모임은 곧 규모가 커졌습니다. 저는 점점 커져가는 한국 문화 애호가 커뮤니티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외로웠던 고등학교 시절과는 사뭇 달랐죠.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은 커졌지만 제 진로에 대해 의문을 품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이 모든 것을 시작한 팬더 푸바오를 떠올리며 결심을 굳혔죠. 저는 단순히 트렌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열정을 추구하고 있었으니까요. 비슷한 시기에 중국에서 한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K-팝 밴드가 대세였고 한국 드라마가 곳곳에서 화제를 모았으며 한국 패션과 뷰티 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았습니다. 갑자기 한국 문화에 대해 잘 아는 것이 자산이 되었고 저는 이 문화 현상의 한가운데에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깨달은 인식과 함께 더 많은 도전이 찾아왔습니다. 학업과 업무, 한국 문화 동아리 활동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버겁게 느껴지는 날도 있었고 내가 잘 해낼 수 있을지 의심스러운 날도 있었죠. 하지만 그때마다 고등학교 시절 제가 겪었던 조롱과 외로움 그리고 그 이후 제가 얼마나 많이 성장했는지를 떠올렸습니다. 이런 생각이 저를 계속 나아가게 했고 수년 동안 쌓아온 힘과 회복력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번역 회사에서 풀타임으로 일하면서 도전과 보람을 느꼈어요. 저는 언어뿐만 아니라 문화 교류와 이해에 관한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저는 단순한 번역가의 역할이 아니라 중국과 한국의 차이를 연결하고 조율하는 문화적 악교 역할을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곧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지만 이를 가르치고 공유하는 방식에는 격차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궁금해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문득 온라인 한국어 학원을 개설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울 뿐만 아니라 문화를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죠. 이 아이디어를 몇몇 동료와 친구들에게 공유했고 반응은 압도적으로 긍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디어를 현실화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시간, 노력,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다고 확신할 수 없는 자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저의 열정을 접근하기 쉽고 매력적인 방식으로 공유하며 진정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몇 달 동안 콘텐츠를 기획하고 만들고 잠재적인 강사와 협력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힘든 과정이었지만 신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온라인 학교를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저는 누구나 한국 문화의 물결을 탈 수 있는 곳이라는 뜻에서 한류 아카데미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어요. 중국 전역에서 한국에 대해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이 등록했습니다. 언어 수업부터 문화에 대한 통찰까지 한류 아카데미는 한국 문화 애호가들의 허브가 되었습니다. 열정을 나누고 싶다는 꿈이 현실로 다가왔고 그 열정이 멀리까지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정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 솔선수범의 감명을 받은 모교에서 한국어 전공자를 위한 진로 박람회에 저를 초대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제자리에 있었던 학생들과 제 경험과 인사이트를 공유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 설레기도 했습니다. 진로 박람회는 대성황을 이루었습니다. 학생들은 한국 문화에 대한 열정을 직업으로 바꾼 한 소녀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저는 도전과 노력 그리고 열정을 좇았을 때의 만족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인내와 헌신이 있으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한국 문화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놀림을 받던 시절부터 성공적인 전문 직업인이자 기업가가 되기까지 제 여정은 놀라웠습니다. 저는 장벽을 허물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열정을 따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 중 하나는 한 고등학생이 제 강연이 끝난 후 다가왔을 때였습니다. 조금은 어리숙해 보였지만 호기심이 가득한 눈빛이 제 또래의 저를 많이 닮았습니다. 한국 드라마에 관심이 많아 놀림을 받았는데 제 이야기를 듣고 나서 두려움 없이 열정을 품을 수 있는 용기를 얻었다고 하더군요. 이런 순간이 모든 것을 가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동안을 되돌아보니 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푸바오 동영상에서 위안을 찾던 여고생에서 문화 교류를 주도하는 여성이 되기까지 제 여정은 우여곡절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도전과 좌절은 저에게 소중한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사연 마음에 드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되세요. 오늘의 첫 번째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으니 건강에 유의하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이 사연에도 잘 전달되길 바랍니다. 한 한국인 여성이 기차역에서 프랑스인 무리를 보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프랑스인들도 같이 소리치는데요. 잘못은 그쪽이 하고 왜 저희한테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한국은 외국인을 상대로 도대체 어떤 사기를 치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 소방관이에요. 호락호락하지 않으니까 그만하세요. 심지어 일행 중에 한 명은 스마트폰을 들어서 심각한 표정으로 촬영까지 하는데요. 그들은 주변을 아주 경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저는 라파엘이라고 하는데요. 프랑스에서 소방관을 하려고 소방학교에 재학 중입니다. 한국에서의 놀라운 첫날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솔직히 한국에 왜 가냐고 물어보시면 아시아가 궁금했습니다. 동료인 프레드릭은 일본에 가본 적이 있었고 다른 동료인 자드는 중국에 가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엔 한국에 가보자고 한 것이었죠. 저희는 한국에서 사실 로맨스도 좀 기대했어요. 프랑스인은 프랑스인의 외모에 대한 자부심이 있으니까요. 인천공항에 들어서는 순간 마치 미래 세계로 걸어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프랑스에 있을 때는 그다지 인상적이지 않은 공항에 익숙했거든요. 하지만 이곳은 현금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ATM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저희는 마치 사탕 가게에 온 어린아이처럼 신기한 듯 눈을 크게 뜨고 있었습니다. 와, 이것 좀 봐요. 저는 거의 믿기지 않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장면이네요. 프랑스에서 ATM은 현금을 인출하는 것만 하면 끝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 기계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았어요. 터치스크린을 만지작거리니 익숙했던 것보다 훨씬 반응이 빨랐습니다. 공과금 납부, 송금, 영화 티켓 예매까지 할 수 있네. 저는 화면의 옵션을 읽으며 큰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지나가던 행인이 제가 왜 기계와 대화하는지 궁금한 듯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냈습니다. 저는 혼자 껄껄 웃으며 카드를 넣었습니다.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자. 화면에는 다행히도 영어로 된 지침이 표시되었습니다. 저는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에 감탄하며 모든 것을 생각했구나라고 속삭였습니다. ATM 절차는 매끄러웠고 집에서 했던 어떤 거래보다 빨랐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문제가 생겼어요.
ATM기가 카드를 먹은 것이었어요. 저희는 다급하게 정해진 번호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하면서도 돌아가서 카드를 다시 발급받을 생각에 머리가 깨질 것 같았죠. 얼마나 많은 것을 제출해야 하며 얼마나 많은 절차를 밟아야 하나.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경쾌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아보니 한 명의 유지보수 작업자가 공구를 손에 들고 이미 현장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정말 5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사람이 ATM기에 숨어 있던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였어요. 저는 빠른 대응 속도에 놀라며 중얼거렸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고장난 ATM을 수리하는데 며칠은 기본이거든요. 고장난 걸 고치려고 사람을 기다리느니 카드를 포기하고 다른 ATM기를 찾는 게 빠를 거예요. 당황한 제 표정을 알아차린 직원은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흥미롭게 지켜보았습니다. 얼마나 효율적인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순식간에 ATM 화면이 다시 깜빡이고 서비스 중단 표시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졌습니다. 직원은 제 카드를 찾아주었어요. 심지어 더 대박인 것은 ATM기에서 돈을 인출하고 나온 뒤에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돈을 훔치지도 않고 경계하는 태도도 없이 사람들 앞에서 돈을 세고 태연하게 가방에 넣더니 다들 움직였어요. 이렇게 가방에 무관심한 사람들은 처음 봤어요. 아마 프랑스였으면 ATM기에서 돈을 뽑는 순간부터 한 무리의 조직이 이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한 명이 일부러 부딪히면서 소리를 지르고 눈을 속이고. 뻔하죠. 팀 리더인 프레데릭이 가장 먼저 우리의 침묵을 깨뜨렸어요. 집과는 전혀 다른 곳이네요. 그가 말하자 우리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항은 거대하고 매우 깨끗했으며 매우 안전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우리가 익숙했던 것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외모에 자신 있었던 프랑스 세 남자의 자신감은 완전히 떨어졌어요. 한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이랑 다르게 키가 아주 컸어요. 게다가 중국 사람들과는 다르게 발육이 훨씬 더 잘 되어 있었죠. 저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세련되게 꾸미고 있는지가 신기했어요. 옷을 잘 입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피부가 엄청나게 좋았어요. 저희는 로맨스는 포기해야겠다고 셋이서 웃음을 지었어요. 이제 기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움직이는 호텔에 앉아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바로 그런 느낌입니다. 넓은 좌석, 무료 WiFi, 그리고 모든 곳에 전원 콘센트가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이 정도 속도의 기차를 타려면 일반 기차의 3배에 달하는 비용을 내야 하거든요. 와이파이는 안 돼요. 아니면 와이파이라는 이름을 달고 쓰레기 같은 속도를 자랑하는 유료 인터넷망을 사용하면 돼요. 여기서는 휴대전화를 충전하거나 노트북으로 작업하거나 아무 걱정 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가장 좋은 점은 바로 신뢰감이었어요. 사람들은 죄다 자기의 짐에 잠금 장치를 하나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프랑스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프랑스에서 잠금 장치를 안 한 캐리어는 자선단체라고 불릴 수 있을 정도예요. 무료 나눔이죠. 다 가져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아무도 도난을 걱정하지 않았어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며칠 뒤에 저를 놀라게 한 사건이 있었어요. 저희가 에스컬레이터를 타려고 하는데 통화를 하면서 지나가던 한 한국 여자분이 제 옷에 커피를 쏟았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좀 짜증이 났습니다. 여자분은 자기가 더 놀란 것처럼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든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그냥 그분을 보내려고 했어요. 사실 좀 무서운 것도 있었어요. 프랑스 관광지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건 일부러 옷을 뺏어가거나 혹은 옷에 있는 지갑을 뺏어가려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욱더 빨리 이 사람을 보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너무 죄송해하면서 코인 세탁방이 근처에 있으니까 이용하는 게 어떻겠냐고 하셨죠. 저는 빨래를 할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감사해하면서 코인 빨래방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여기도 대박이었어요. 한국에서는 세탁기조차도 첨단 기술이더라고요. 호스텔의 세탁기가 고장나서 동전으로 작동하는 빨래방에 갔어요. 현금이 없나요? 문제 없어요. 빨래방에 있는 세탁기들은 섬유유연제까지 자동으로 넣었어요. 빨래방은 냄새도 좋고 따뜻하고 거의 거기서 생활을 해도 될 수준이었어요. 빨래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무료 간식, 커피, 공용 노트북 등 빨래를 하는 장소라기보다는 멋진 아지트 같은 곳이었어요. 프랑스에서 빨래방은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커피를 들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정말 세심하게 배려하는구나. 저는 그 세심함에 감탄하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구석에 있는 게임 콘솔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빨래를 건조기에 돌리는 동안 비디오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코인 세탁소 주인이 빨래를 기다리는 시간을 고려해서 게임기까지 가져다 놓은 것이었어요. 게임 콘솔이 있는 PC방이라고 소문이 나면 아마 일주일 내로 코인 빨래방의 유리창이 다 깨져 있을 거예요. 팔아서 돈을 벌려고 하는 도둑들이 많으니까요. 프랑스에서 빨래방에서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거나 멍하니 벽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실제로 시간을 보내는 커뮤니티 공간과 같았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사소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의 눈을 해주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발전된 나라가 아니라 공동체의 신뢰와 안전이 삶의 방식인 곳이었죠. 한국을 단순한 휴양지가 아닌 언젠가 고향으로 삼고 싶은 곳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 한국에 오고 나니까 잠이 잘 오더라고요. 이 경험을 프레드릭한테 말했더니 프레드릭도 그렇다고 했어요. 뭐가 차이인 거야? 했더니 프레드릭이 바닥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그랬어요. 신발을 신고 들어가서 낡고 더러운 프랑스의 바닥과는 달랐어요. 아주 위생적이었죠. 이건 정말 다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침대와 중앙 난방에 익숙해져 있는데 이곳에서는 바닥 자체가 난방이 되더군요. 바닥에서 자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 약간 회의적이기도 했지만 온돌은 기분 좋게 따뜻하고 포근했어요. 깨끗하고 따뜻한 온돌 바닥에 자리를 잡고 이불 사이로 은은하게 스며드는 온기를 느끼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편안하네. 나는 혼잣말로 속삭였어요. 너무 덥지도 춥지도 않은 적당한 온기가 느껴졌어요. 바닥이 저를 부드럽게 안아주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오랜만에 긴장을 풀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 누워있는 동안 저는 이곳의 청결함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바닥에서 잠을 잔다고 하면 먼지와 오물에 대한 걱정 때문에 눈살을 찌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해서 편안함을 더했습니다. 온돌의 부드러운 열기는 곧 저에게 마법을 부렸습니다. 프랑스에 있을 때도 항상 숙면을 취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따뜻하고 포근한 온돌에서 쉽게 잠이 들었습니다. 이제 익숙해질 수 있겠어. 저는 중얼거리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몇 년 만에 가장 푹 잘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저는 상쾌함과 활력을 느꼈습니다. 온돌은 정말 다르네요. 너무 편안해서 다음날 이불에서 나오고 싶지가 않을 정도였어요. 한국에서 어느 날 저녁, 저는 말로만 듣던 치맥을 처음 경험했습니다. 치킨과 맥주의 조합인 한국의 치맥이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봤지만 이번 치맥은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들어가는데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저희가 자리에 앉자 우리가 3명이라는 것을 안 직원은 우리 테이블에 빈 의자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걸어가더니 커다란 봉제 인형을 들고 돌아와 빈 의자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이제 한 분이 짝이 없어서 외롭지는 않겠네요. 그녀가 행복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는 장난감으로 채워서 마치 새 친구가 들어온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한국에만 있는 문화인가 봐요. 저는 재미있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웃었습니다. 크고 푹신한 곰인형은 활짝 웃으며 마치 일원인 것처럼 우리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친구들과 저는 즐거운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오늘 밤에 새 멤버가 생긴 것 같네요. 제가 농담을 던졌습니다. 새 친구를 위해 건배 라고 말하며 장난감을 향해 잔을 들어 올리자 우리 모두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북적이는 식당에 앉아 황금빛으로 바삭하게 튀긴 치킨 한 접시가 시원한 맥주 한 잔과 함께 우리 테이블에 도착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프랑스에서 먹어본 정교한 요리와 비교하며 소박하지만 매력적으로 보인다 고 생각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자마자 정말 맛있어요 라고 소리내어 감탄사를 연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닭고기는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럽고 육즙이 풍부했으며 미각에 춤을 추는 듯한 풍미가 느껴졌어요. 프랑스에서 먹었던 세련되고 소스가 많이 들어간 치킨 요리와는 전혀 다른 맛이었어요. 맥주를 한 모금 마시면서 맥주가 치킨의 매콤하고 달콤한 맛과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깨달았습니다. 평범한 맥주인 걸 아는데도 치킨이랑 먹으니까 너무 맛있었어요. 왜 이렇게 맛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저희는 치킨을 추가로 주문하고 말았어요. 프랑스 사람들은 와인과 치즈를 곁들여 먹지만 이 치맥은 차원이 다르다 라고 생각하며 조화로운 맛의 조화를 즐겼습니다. 내 인생에서 먹은 최고의 술 조합이야. 진짜로. 저희는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저는 국립중앙박물관도 좋았어요. 박물관에 들어서자마자 그 거대한 규모에 압도당했습니다. 대단하다. 저는 혼잣말로 속삭였습니다. 건축물은 현대적이면서도 한국 전통의 우아함이 느껴졌습니다. 넓고 통풍이 잘 되며 평온함이 가득했습니다. 복도를 돌아다니다 한국 전통문화의 유물과 예술품을 발견했습니다. 각각의 전시물은 제가 본 적 없는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는 창문이었습니다. 정교한 도자기, 우아한 한복, 섬세한 서예는 유럽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아름답다 라는 말을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저는 돈이 아주 많은 사람이 소장할 법하다고 생각했어요. 보고만 있어도 뿌듯할 것 같았거든요. 특히 제 마음을 사로잡은 곳은 한국 전통 회화를 전시한 갤러리였습니다. 색채가 선명하면서도 조화롭고 한국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분명 사실적으로 그린 그림이 아닌데도 그림이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생동감이 느껴졌어요. 심지어 먹과 한지만을 쓴 그림도 그랬습니다.
천이나 한지 같은 종이들도 프랑스에서는 전혀 본 적이 없는 것들이라서 재미있었어요. 박물관에서 몇 시간을 보냈고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 문화에 대한 감상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소박함과 우아함, 심오한 아름다움이 어우러진 한국 문화는 저에게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역사와 예술을 세심하게 보존하는 모습에서 유산에 대한 존경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프랑스인으로서 유럽의 다양한 회화와 이집트의 많은 건축물들을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랐는데요. 박물관을 나오면서 저는 풍요로움과 영감을 느꼈습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는 정말 숨겨진 보석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이 끝나갈 무렵 제가 경험했던 놀라운 여정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공항에 서서 프랑스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깊은 감사와 함께 우울한 감정이 교차하는 것을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여러모로 저를 놀라게 했어요. 저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 느낀 안전은 한국에서 경험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밤거리를 걷거나 효율적인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카페에 물건을 두고 내릴 때 등 모든 순간이 한국 사회가 얼마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곳인지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문화와 환대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지만 한국의 공동체 의식과 배려심은 또 다른 차원의 것이었습니다. 식당의 친절한 직원들, 도시를 깨끗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부지런한 사람들, 그리고 이를 유지하는 한국 사람들까지. 제가 만난 모든 사람들이 제 여행에 특별한 무언가를 더해주었습니다. 공항에 탑승 안내 방송이 울려 퍼지자 가슴이 찡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곳이 그리울 거야. 저는 속삭였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안정과 존중, 공동체를 중시하는 문화에 대해 눈을 뜨게 하는 경험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공무원이라서 타국에서 일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슬픔을 느꼈어요. 반드시 한국에 다시 와야겠다고 생각했죠. 다음에 한국에 오게 되면 가장 길게 와서 한국의 모든 것들을 흡수해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뭐 하는 거야? 그런 한국 같은 후진국에서 핸드폰도 그냥 손에 어른들도 없는데 밤 9시에 돌아다닌다니. 영국인이 영어로 미친 듯이 화를 내고 있습니다. 전화를 받은 영국인은 놀라서 눈물을 참고 있는데요. 도대체 한국 밤에 무슨 일이 생겼길래 이렇게까지 이 영국인들은 화가 난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대학 입학 절차가 끝나고 영국에서 남은 학기를 보내고 있는 학생들이에요. 제 이름은 에밀리고 저는 초등학교부터 에든버러의 사립학교를 다녔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도 에든버러에서 상당히 학력 수준이 높은 여학교에 다녔어요. 그래서 입시가 끝나고도 시간을 헛되게 보내고 싶지 않아서 세계 평화 포럼에서 주최하는 청소년 평화 토론대회에 나가게 되었죠. 저희는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 결국 에든버러 소속 고등학생 중에서는 우승을 하게 되었어요. 우승을 하게 되면 다른 나라에 가서 세계의 청소년들과 토론대회를 한 번 더 하게 되는데 올해의 개최국가는 한국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무료로 가게 되었다고 했을 때 저희 부모님과 제 친구들의 부모님들은 몹시 짜증이 나셨어요. 더 잘 사는 나라에 가는 것도 아니고 한국을 굳이 포상이라고 생색내는 게 마음에 안 든다고 하시면서요. 그렇지만 한국 같은 위험한 나라는 이렇게 포상으로 보내줄 때가 아니면 위험하니까 이번 기회에 다녀오라고 하셨어요. 저는 열심히 짐을 쌌고 토론대회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사실 토론대회는 국제행사라 영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승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터미널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광활한 공간에 압도당했습니다. 천장이 높고 자연광이 가득 들어오는 공간은 공항을 교통의 중심지라기보다는 현대미술관처럼 느껴지게 했습니다. 어디를 둘러보아도 세련된 디자인과 최첨단 시설이 눈에 띄었습니다.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어서 놀랐습니다. 표지판은 명확하고 여러 언어로 되어 있어서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미소로 우리를 안내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질문에 답하는 등 매우 친절했습니다. 혼란스럽고 스트레스가 많은 공항을 경험한 저로서는 신선한 변화였습니다. 심지어 가장 놀랐던 점은 한국 공항철도를 이용하면 5,000원도 안 되는 돈으로 공항에서부터 시내까지 30분 만에 이동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어요. 영국에는 공항이 많지만 시내에서 굉장히 멀어서 아주 비싼 돈을 내고 관광버스를 타고 이동을 해야 하거든요. 사실 저 같은 학생들은 부모님이 공항까지 데려다 주지 않는 이상 이동하기가 힘들어요. 아니면 기차와 같은 공항철도를 이용해야 하는데 이것 역시 예약이 필수고 이동하는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아주 편리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했어요. 인프라가 거의 없는 나라일 거라 생각했는데 제가 가본 유럽 어떤 나라보다 인프라가 더 훌륭하게 형성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묵은 숙소는 높은 고층 빌딩과 네온사인으로 둘러싸인 번화가에 있었습니다. 잠들지 않는 듯하면서도 질서와 평온함이 공기에 스며들어 있는 서울의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국제 토론 행사에 갔을 때 저는 평소 영국에서 다니던 행사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뭔가 평소랑 다르다. 왜 그러지? 라고 친구한테 말했더니 친구가 답했어요. 양복이나 경찰복을 입은 사람들이 없어.
생각해보니까 선생님이나 주최하시는 분들만 있으시네. 뭔가 위축되는 게 없다. 라고 말했어요. 영국에서 고등학교 행사는 보통 경호원들이 눈에 띄게 배치된 딱딱하고 형식적인 행사였습니다. 혹시 모를 위험에 항상 경호원들과 경찰관들이 배치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서울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축하 행사였습니다. 모두가 편안해 보였어요. 학교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경찰이나 군인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영국에서는 공공행사에서 어느 정도의 보안을 유지하는 것이 거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분위기는 편안하고 즐거웠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어찌나 토론에 열정적인지 몰랐어요. 영어로 하는 토론인데도 정말 막힘없이 논리를 펼치는 한국 학생들의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역시 교육열이 뛰어난 나라다웠어요. 저희도 정말 열심히 주장을 펼쳤지만 아쉽게도 수상은 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천연자원이 부족해서 인적 자원을 개발했다고 하는데 역시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나라다웠어요. 실제로 요즘은 영국 금융시장에서도 뛰어난 한국인 펀드 매니저들이 일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의 일처리 능력이 이렇게 고등학교 때부터 오는 거구나 싶었어요. 시상식은 꽃과 배너로 아름답게 장식된 대형 강당에서 열렸습니다. 공기는 활기찬 대화와 웃음소리로 가득 차 있었는데 이는 고향에서 열린 비슷한 행사의 차분한 분위기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수상자들이 입장하자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우아하게 차려입고 꽃다발을 든 졸업생들을 보면서 저는 감탄사가 절로 나왔습니다. 보안을 중시하는 형식적인 국내 행사에서는 종종 느낄 수 없었던 따뜻함과 공동체 의식이 이곳에서 느껴졌습니다. 저도 우승을 하지는 못했지만 우승한 한국 학생들을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었어요. 이런 편안한 분위기에서 공동체 의식이 올라가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놀랍고 즐거웠던 경험 중 하나는 고등학교의 학교 급식이었습니다. 학교 급식이 비싸고 다소 형편없는 경우가 많았던 영국에서 온 저에게 이곳의 급식은 충격이었습니다. 시상식이 다 끝난 뒤 참가 학생들 모두 학교에서 제공하는 급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동했어요. 에든버러 사립학교의 카페테리아의 밋밋한 냄새와는 전혀 달랐어요. 다양한 종류의 음식이 진열되어 있었고 모든 음식이 신선하고 먹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알록달록한 채소,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 다양한 고기, 정체는 알 수 없지만 맛있어 보이는 요리까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심지어 식판이라는 그릇이 대단했어요. 이 식판 한 그릇에 국과 밥, 많은 반찬이 한꺼번에 담겨서 나왔어요. 엄청난 발명품이라고 생각했어요. 학교 식당은 넓고 밝은 공간에 학생들의 제잘거림으로 시끌벅적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음식이었습니다. 비빔밥과 김치 같은 한국 전통 음식부터 파스타와 샐러드 같은 친숙한 음식까지 다양한 메뉴가 제공되었습니다. 색감, 향기 등 오감의 향연이었어요. 하지만 인상적이었던 것은 음식만이 아니었습니다. 학생들의 행동 방식도 인상적이었죠. 줄을 서서 음식을 고르고 자리에 앉아 식사를 할 때 침착하고 질서정연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밀치는 사람도 소리 지르는 사람도 없이 젊은이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예의 바르게 식사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줄을 서는 동안 저는 약간의 긴장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새로운 음식 문화에 적응할 수 있을까? 하지만 제 걱정은 기우였어요. 학생들이 친절하게 메뉴를 안내해주고 좋아하는 요리도 추천해줬어요. 줄을 서면서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앞에 학생들이 음식을 고르는데 서두르거나 혼란스럽지 않았어요. 어느새 제 차례가 되었고 저는 선택의 폭이 너무 넓어 압도당할 뻔했습니다. 카운터 뒤에 여직원은 제가 몇 가지 요리를 가리키자 따뜻한 미소로 반겨주었고 저는 무엇을 고를지 모르지만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자리를 잡고 쟁반을 내려다보니 정말 풍성하게 차려져 있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 한 그릇, 불고기 한 접시, 김치 몇 가지, 그리고 이름을 알 수 없는 반찬 몇 가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색이 선명하고 모든 것이 신선해 보였습니다. 불고기를 처음 한 입 먹어보니 고소하고 약간 달콤하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부드러워 맛이 폭발했습니다. 김치가 매콤하고 톡 쏘는 맛을 완벽하게 더해줬어요. 영국에서 먹었던 급식이랑은 차원이 달랐어요. 한국이 문화를 수출할 때 급식도 같이 수출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요. 정말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 놀라운 식사가 학생들에게 무료로 제공되었다는 점입니다. 영국에서는 이런 식사를 하려면 최소한 3만 원은 내야 했을 거예요. 정말 영국의 물가는 살인적이거든요. 달러의 1.5배가 파운드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니까요. 저는 식사를 하면서 주변의 다른 학생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차분하고 예의 바르게 식사를 하며 수다를 떨고 식사를 즐겼습니다. 단순히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과 소통하고 바쁜 학교 생활에서 잠시나마 휴식을 취하는 공동의 시간이었습니다. 한국 고등학교에서의 점심시간은 저에게 완전히 새로운 미식 경험의 세계에 눈을 뜨게 해주었습니다. 단순히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음식에 담긴 정성과 배려, 잘 먹는 것의 중요성,
식사를 함께 나누는 공동체 의식에 대해 알게 되었죠. 서울에서 지내는 동안 음식이 단순한 생계 수단을 넘어 문화를 이해하고 감상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많은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서울의 또 다른 재미는 편의점이었습니다. 영국에서 편의점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만, 그것도 어느 정도 조심해서 가는 최후의 보루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편의점이 반전이었어요. 깨끗하고 조명이 밝고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 상품이 구비되어 있는 편의점은 조리 시설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웠습니다. 즉석식품을 사서 전자레인지나 에어프라이어로 데워 바로 그 자리에서 먹을 수 있었죠. 그리고 가장 놀라운 부분은 늦은 밤에도 매장은 안전하고 평화로웠다는 점입니다. 만약 이런 편의점이 에든버러 시내에 있었더라면 여긴 노숙자들의 천국이 되었을 거예요. 실제로 저는 들어가서 시설을 보자마자 와, 여기서 며칠 살 수도 있겠는데 라고 생각했어요. 서울의 안정감은 고향에서 느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거리는 깨끗하고 조명이 밝았고 사람들은 여유롭게 걸어 다녔습니다. 근본적인 긴장감도 없었고 어깨 너머로 계속 살필 필요도 없었습니다. 상쾌하고 여러모로 눈이 번쩍 뜨이는 경험이었어요. 서울의 거리에서 정말 놀라웠던 것은 늦은 밤에도 안전하다고 느꼈다는 점입니다. 고향에서는 밤에 도시를 돌아다닐 생각조차 하지 못했죠. 하지만 이곳에서는 아무 걱정 없이 웃고 떠들며 거리를 거닐 수 있었습니다. 자유로웠고 서울이 주는 안정감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거리를 걷고 있는데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영상통화를 하는데 엄마는 지금 서울이 몇 시냐고 물었죠. 저는 밤 9시고 친구들이랑 같이 간식을 사러 왔다고 말했어요. 엄마는 미쳤니? 지금 밤 9시에 한국 같은 후진국에서 여자아이들만 다니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라며 소리를 지르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지만 엄마는 한국에 안 와봤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말하고 걱정 말라고 엄마한테 주변을 보여줬어요. 주변에는 제 또래의 여자아이뿐만 아니라 저보다 어린 초등학생들도 있었어요. 가족들이 산책을 나온 것도 보였고요. 엄마는 화를 낸 게 머쓱했는지 사과를 하셨습니다. 사과를 하시고는 근데 지금이 밤 9시가 맞다고? 지금 엄마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장난치는 거 아니야? 라며 믿지 못하셨어요. 저는 엄마가 생각하는 한국과 지금의 한국은 아주 다른 것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엄마는 놀라시면서 다음에는 아빠와 함께 가야겠다고 하셨어요. 가장 놀라웠던 것 중 하나는 쿠팡의 배달 시스템이었어요. 한국 행사에서 친해진 친구가 한국은 교통 인프라가 잘 되어 있어서 택배를 반나절이면 받아볼 수 있다고 했거든요. 저는 거짓말 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걸로 거짓말을 왜 하냐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 묵고 있는 숙소를 알려주면 자기가 내일 필요한 물품을 보내준다고 했어요. 저는 필요한 게 특별히 없다라고 했더니 K-뷰티를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마스크팩을 집으로 보내준다고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한국 사람들의 피부는 굉장히 밝고 촉촉한 느낌이 가득했어요. 한국의 겨울은 에든버러보다도 더 건조한데 말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솔깃하면서 기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택배 시스템을 완전히 잊고 있었는데요. 정말 다음날 아침에 아파트 앞에 마스크팩 10묶음이 와 있었어요. 이런 작은 양도 배달해주는 서비스에 감탄을 했죠. 한국 친구한테 연락해서 어떻게 이런 시스템이 있어? 이건 진짜 한국만 있는 거야. 했더니 한국은 워낙 옛날부터 고속도로도 발달하고 유통산업도 발달해서 이런 시스템이 가능해. 심지어 이 시스템은 한 달에 5,000원밖에 안 내.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정말 놀라웠어요. 저희는 모두 대학 입학이 거의 정해진 상태로 한국으로 오게 된 것이었는데요. 한국의 치안과 안전, 24시간 무인 편의점 시스템, 급식에 반나절밖에 안 걸리는 배달 시스템까지. 완전히 한국의 편안함에 익숙해졌어요. 부모님이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한국은 절대 후진국이 아니었어요. 아마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아실 거예요. 얼마나 발전한 나라인지를요. 그리고 한국은 도대체 이런 다양한 서비스들을 유지하는 건지 궁금해서 한국에서 더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희는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지금 학점을 열심히 챙기고 있어요. 왜냐면 학점을 잘 유지해서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가야 하거든요.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가게 되면 한국의 발전에 대해 더 연구해 볼 거예요.